그러니까 난 이게 될까 싶었는데 완전 대박이었지. 교통조사기에서도 단순 사고로 결론을 내렸다니까. 아무도 날 의심하지 않아. 아니다. 장인놈이 날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래도 뭐 놓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당신한테 전 재산 몰빵으로 줬다는 호구 장인? 이발사라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대? 시골에서 이발소 하면서 개미 새끼처럼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노친네라서 모아둔 게 꽤 많았나 봐. 여하튼 집사람 이용해서 돈도 다 뽑아먹었고 마누라는 곧 저승 갈 테니 보험금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겠지. 보험이 6개지? 응. 사망보험 4개랑 자동차 사고보험 2개. 다 합치면 좋게 20억은 나올 거야. 3년 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으니 보험회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진성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묵묵히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일했고 결혼 후에는 평범하지만 안정된 가정을 꾸려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처음에는 그리 나쁘지 않았고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는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내의 얼굴에 점점 지친 빛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육아가 버겁다고 했고 자신이 마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하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아내의 불만은 둘째 딸이 태어난 뒤 더욱 커졌습니다. 아내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로 성호 씨에게서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이해하려 했으며 육아를 나누려 했고 때로는 이발소 일이 끝난 뒤 늦은 밤까지 딸들을 돌보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진성호 씨가 애써 바쳐온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딸들을 위한 그의 노력에 감사하기는커녕 더욱 큰 불만을 쏟아내며 그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어느 날 그에게 자유를 되찾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도 결혼 생활에 대한 미련도 모두 버리겠다는 듯이 매정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혼란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맞는 길인지 아니면 가정을 위해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의 어떠한 설득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는 짐을 꾸려 집을 떠났고 연락마저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진성호 씨는 아내가 떠난 빈자리를 절감하면서도 두 딸을 위해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와 부재 속에서 진성호 씨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기보다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딸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발소는 그에게 더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이 자신과 두 딸을 위한 유일한 안식처이자 생계수단이었고 어린 딸들이 방과 후 놀이터처럼 들를 수 있는 그들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진성호 씨는 가끔 힘이 부치고 지칠 때면 아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육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딸을 지키겠다는 마음만큼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고 서툴지만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며 딸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발소에서 일할 때마다 두 딸을 위한 작은 미래를 쌓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진성호 씨는 젊은 시절의 좌절을 가슴에 묻고 성실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두 딸을 위한 길을 닦아갔습니다. 두 딸은 진성호 씨가 모든 것을 바쳐 지켜온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믿기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딸이 백혈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딸이었기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바로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발소 문을 닫고 큰딸을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만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기에 딸이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린 딸이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골수 이식을 위해 자신의 골수를 병원에 기증했지만 딸에게 적합하지 않아 다른 기증자의 골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맞는 골수는 쉽게 나오지 않았고 대기 상태로 입원 치료를 지속해야 했습니다. 그는 딸이 잘 버텨줄 거라고 믿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겨우 10살이었던 아이는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떠나버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에 그는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둘째 딸을 위해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첫째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진성호 씨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세상을 떠난 첫째의 빈자리가 집 안 구석구석에 남아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상실감에 잠식당해 갔고 첫째를 잃은 슬픔이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 그에게 위로가 되어준 건 바로 어린 둘째 딸이었습니다. 어린 둘째 딸은 어른처럼 진성호 씨의 옆에서 고사리 손으로 밥을 챙겨주고 힘내라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둘째 딸은 어리지만 아버지가 처한 슬픔을 어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성호 씨는 그런 둘째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의연하게 나를 위로해주는 아이 앞에서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진성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든 둘째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 딸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자라나고 있는데 이렇게 좌절만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이 줄곧 힘겹게 다가와도 자신을 지켜보는 둘째 딸을 위해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진성호 씨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가족은 둘째 딸 하나뿐이었고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아버지로서 해내야 할 남은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딸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둘째 딸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이발소 일에 다시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손님을 맞이하며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발소는 그의 터전이자 둘째 딸과 함께 살아갈 기반이 되어갔습니다. 진성호 씨는 딸을 위해 스스로의 슬픔을 감추고 강해졌습니다. 어린 딸을 웃게 할 때마다 그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고 둘째 딸을 보살피는 일에서 아버지로서의 사명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둘째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딸의 밝은 미소를 보며 진성호 씨는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다행히 둘째 딸은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진성호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성인이 되어 지방의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있었지만 딸은 독립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공허했던 마음은 둘째 딸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고 진성호님은 더 바랄 게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딸이 28살이 되던 해에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은 서울 사람이었는데 지방 출장 중 딸과 인연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성실하고 바른 청년이었고 인성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 기뻐해야 했지만 진성호님은 왠지 모를 서운함과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었기에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싱글벙글 웃으며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던 진성호님은 단번에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몇 주 뒤 서울에서 사돈 식구들과 대면하는 상견례를 치렀고 곧 결혼식까지 마쳤습니다. 딸은 사위와 서울의 둥지를 틀며 그와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발소에서 돈이나 많이 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은 사위와 신혼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는지 연락도 뜸해지고 진성호님이 보낸 문자의 답장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딸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명절이 되어야 딸을 볼 수 있었으니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까지 하느라 시간을 내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가 시간을 내어 서울로 올라가 딸과 사위에게 선물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며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무렵 딸과 사위가 연락도 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딸이 등장하니 그는 두 배로 반가웠고 기뻤습니다. 그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아빠 보려고 일부러 온 거야. 아이고, 감동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구만.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놀랐지? 아빠 보고 싶어서 내가 무작정 내려오자고 했어. 아빠, 박서방도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대. 진성호님은 딸과 사위를 보며 고맙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 아이고 정말 고맙구나. 박서방, 그간 잘 지냈나? 몸은 건강하지? 사업은 어떤가? 사위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모든 게 좋습니다. 진성호님은 바로 토종닭 2마리를 사와 자식들에게 삼계탕을 끓여주었습니다. 시골 닭은 도시와는 다르니 실컷 먹고 몸이나 보신하거라. 딸 내외는 싱글벙글 웃으며 닭을 먹었고 배가 부르자 진성호님이 사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이발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발소는 잘 되시나요? 이런 작은 도시에서 장사하시면 거의 다 단골이시겠네요. 진성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절반은 단골이고 다른 마을에서도 많이들 와. 하루에 50명은 오는 것 같구만.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지. 사위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50명이요? 이발비가 10,000원이니까 하루에 50만 원을 버시는 거네요. 장인어른 실력이 대단하신가 봐요. 진성호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보통이지. 이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계속 날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일을 줄이지 못하고 매일 바쁘게 일하고 있는 거지.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일하느라 아주 힘들다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딸과 사위는 부탁이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건 아빠가 보고 싶어서도 맞지만 사실은 요즘 사업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서 새로운 투자자가 필요하대요. 사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면목 없습니다. 제가 소영이를 데려가면서 평생 호강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꼴이 이렇게 됐네요. 사업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경쟁 업체가 많아져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장인어른이 힘을 보태어 주신다면 저로서는 조금 수월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위의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에 진성호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딸이 도와달라고 하니 아비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냐? 사위는 아주 큰 금액을 말했고 진성호님은 거의 전 재산을 다 줘야 할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잘 사는 모습을 계속 보려면 도와줘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딸을 위해 저축해둔 통장을 내놓았고 부족한 부분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복의 박서방,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네. 대신 내 부탁도 들어줘야 하네.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만 하십시오.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진성호님은 사위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 아프게 하지 말게나.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게 해줘야 해. 자네가 옆에서 잘 살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란 말이네. 만약 내 딸을 힘들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할 도리입니다. 장인어른이 이렇게 부탁하시니 더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사위에게 주며 딸을 다시 한번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효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아빠 재산을 받아버려서 내가 나중에 진짜 호강시켜 줄게. 사위가 크게 성공하면 멋진 집도 한 채 사드리고 빵빵한 외제차도 한 대 뽑아줄게. 진성호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서라, 난 지금 사는 집이 좋다. 그는 딸이 남긴 따뜻한 온기와 아내, 그리고 큰딸의 추억이 깃든 집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낡은 집이었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현이와의 추억도 깃들어 있고 소영이, 너의 온기도 남아있어서 여기가 좋다. 비록 낡은 집이긴 해도 내가 죽기 전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빠는 순정파의 낭만파라니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서울 잘 올라가서 몸 건강히 지내거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에게 피검사를 자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큰딸처럼 둘째 딸마저 백혈병에 걸릴까봐 늘 걱정했던 것입니다. 딸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으리라 믿으며 진성호님은 이발소에서 일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집에 누워있기보다는 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발소에 머물렀습니다. 딸과 사위가 다녀간 지 한 달이 지나고 마침 딸아이 목소리가 듣고 싶던 참에 사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성호님은 반가운 마음에 신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 박서방. 마침 전화 잘했네. 자네 그 사업은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사위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소영이가 크게 다쳤어요. 뭐라고? 어딜 얼마나 다친 거야?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올라가겠네. 병원 위치가 어딘지 문자로 보내게. 그는 손님 머리를 자르다 말고 급히 사과를 남기고 이발소 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뛰쳐나왔습니다. 오래된 차를 끌고 서울로 향했고 과속까지 하며 절반의 시간을 단축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앉아있는 사위의 모습을 보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서방.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내 딸이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거야?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사위는 사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위가 운전하는 차에 딸이 조수석에 탔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사위가 졸음운전을 하다 갓길에 고장으로 서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진성호님은 말을 듣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와 큰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막내딸마저 위험에 처하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불다 사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딸과 한 차에 있었는데도 사위는 믿기지 않을 만큼 멀쩡해 보였습니다. 진성호님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박서방, 자네는 왜 아무렇지 않은 거지? 자네가 졸음운전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자네는 멀쩡하고 내 딸만 수술실에 들어간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난 거냐고. 장인어른, 죄송해요. 조수석 쪽만 덤프트럭 뒤를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치더라도 제가 다쳤어야 했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장인어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내 딸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의사가 뭐라고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병원 복도를 다니는 의사들에게 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그저 수술실 앞에서 의사가 나오길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슬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진성호님은 바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딸 어떻게 됐습니까? 무사합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며칠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오며 오열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위도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의 잘못을 탓하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진성호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딸을 보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꽉 막힌 유리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딸은 말라 있었고 작은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성호님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사위의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 나랑 약속하지 않았나? 내 딸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저기 누워 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진성호님은 사위를 탓했지만 그걸로 달라질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난을 멈췄습니다. 그는 사위와 함께 뜬 눈으로 이틀을 지새우며 딸이 깨어나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딸의 상태가 어떤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수십 번을 물었지만 그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수술을 맡았던 의사가 다가와 그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딸을 살려내라며 의사의 넉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병원 보안 몰려와 진성호님을 말리자 그는 결국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큰딸을 보낸 것도 모자라 막내딸까지 보내야 한다니 정신을 붙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시간 만에 깨어난 그는 응급실의 철제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찾으려 했지만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링거 바늘을 뽑고 다시 중환자실 앞에 서서 딸을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딸은 미동도 없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고 그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는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계속 딸을 지켜보던 그는 사위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출근했다며 쾌활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성호님은 사위의 목소리에 의아함을 느끼고 다시 들어봤지만 사위의 태도는 여전히 편안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지금 많이 바쁩니다. 회사 일이 사정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 계속 붙어 있는다고 소영이가 금세 깨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인어른도 어디 사우나 같은 데 가셔서 눈 좀 붙이세요. 진성호님은 격분하여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일이 손에 잡히나? 그리고 사우나에 가서 자라고? 지금 할 소리인가? 내 딸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박서방, 자네는 아무렇지 않은 거야. 사위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아직 화가 덜 풀리셨군요. 이성을 좀 찾으셔야겠네요. 장인어른, 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습니다. 사위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진성호님은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고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사위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고를 겪었는데 사위는 멀쩡하게 출근까지 했고 딸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 그는 더 큰 의심이 들었습니다. 진성호님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 사위의 뒤를 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 간호사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딸이 깨어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연락 달라고 당부한 후 딸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혼집 앞에 도착하자 이삿짐 직원들이 짐을 빼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당장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사위는 이사가 예정된 일이었다며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집주인이 들어와야 해서 아파트를 비워줘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진성호님은 딸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이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더 큰 의심을 품고 병원으로 돌아와 사위와 다시 대면했습니다. 자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사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사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는 전부터 계획한 일이라고요. 당장 다른 사람이 이사를 들어와야 해서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요. 절 이상한 놈으로 생각하시는데 좀 불쾌합니다. 진성호님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 내가 괜히 시비로 자네 불편하게 만든 거야? 네, 그렇다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전화를 하십니까? 소영이가 깨어나면 간호사들이 알아서 연락을 줄 테니 여기 죽치고 있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내가 괜히 자네를 괴롭힌 것 같구만. 가서 일 보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주게. 진작 그러시지. 알겠습니다. 진성호님은 옅은 미소를 보이며 사위의 삐뚤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사위는 향수를 진하게 풍기며 병원을 떠났고 진성호님은 사위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조금 전 넥타이를 만지며 사위에게 소형 마이크를 붙여 두었기 때문에 1km 이내에서 대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성호님은 사위의 뒤를 밟아 차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사위는 회사 사무실 앞에 도착해 건물로 들어갔고 진성호님은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소형 마이크의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니 회사 내에서 사위가 나누는 일적인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었지만 진성호님은 해가 질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사위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이윽고 회사 건물에서 나온 사위는 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진성호님도 뒤따라갔지만 경비원이 그의 차를 막아서며 주민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차를 돌려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진성호님은 사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km 반경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파트 사이를 헤매느라 이어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던 중 사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그는 더 잘 들으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고 잡음 하나 없이 깔끔하게 들리는 사위의 목소리가 이어폰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병원에서 보니까 집사람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더라. 그는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고 곧 상대방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희소식이네. 역시 내 계획이 제대로 먹혔지. 덤프트럭 뒤에 갖다 박으면 누구든 저승길이라니까. 기적이 아닌 이상
자기 마누라는 절대 깨어나지 못할 거야. 사위는 상대방의 말에 만족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게 될까 싶었는데 완전 대박이었지. 교통조사기에서도 단순 사고로 결론을 내렸다니까 아무도 날 의심하지 않아. 아니다. 장인놈이 날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래도 뭐 놓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사위와 상대방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전 재산 몰빵으로 줬다는 호구 장인 이발사라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대? 시골에서 이발소 하면서 개미 새끼처럼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노친네라서 모아둔 게 꽤 많았나 봐. 여하튼 집사람 이용해서 돈도 다 뽑아먹었고 마누라는 곧 저승 갈 테니 보험금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겠지. 보험이 6개지? 응. 사망보험 4개랑 자동차 사고보험 2개. 다 합치면 좋게 20억은 나올 거야. 3년 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으니 보험회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내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한 줄 알아? 여하튼 우리가 3년 동안 계획한 일이 성공할 것 같아. 곧 떼부자가 돼서 하와이로 뜰 수 있겠네. 이게 다 자기 덕분이야. 처음에 자기가 사람 하나 보내버리고 보험금 타자고 했을 때 뭔 소린가 했는데 완벽한 계획이었다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한 목 땡겨서 은퇴하고 해외 가서 살자던 계획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온 거지. 내가 대단한 연인이지? 그런데 욕심이 더 생기지 않아? 자기 장인 말이야. 식구 하나 없는 호랍이라며? 이왕이면 그 노친네도 보험 사기로 보내버리면 어떨까 싶은데 자기가 슬픈 척 연기 좀 더 하고 아예 그 노친네 집에 가서 같이 살면 되잖아. 옆에서 보내버리면 간편하겠지. 그래, 뭐 좋아. 이왕 일 벌인 김에 크게 놀아보자고. 그놈 작전은 어떻게 짤 거야?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어. 그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보험금 지급 사례를 쭉 살펴보고 의심받지 않고 그 노친네를 보낼 방법이 뭐가 있을지 찾아볼게. 걱정하지 마. 내 머리로 짜내면 누구든 빠져나가지 못할 테니까. 역시 자긴 최고야.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어제보다 더 상큼해진 것 같은데. 자기야, 내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열받고 화딱지 나지 않았어? 당연히 열받고 화딱지 났지. 당신이 다른 년이랑 자빠져 사는데 좋을 리가 있겠어? 그래도 뭐 20억이면 참을 만해. 자기는 평생 내 남자로 남을 거니까 잠깐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년이랑 사는 건 좋았어? 상대방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외모도 내 스타일 아니고 성격도 까칠하고 잠자리도 그저 그렇고 여자는 자고로 자기처럼 스킬이 좋은 여자가 최고지. 하여튼 밝히기는 그럼 우리 축배를 들 겸 침대로 옮길까? 진성호님은 사위가 상간녀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딸을 해칠 목적으로 접근해 결혼까지 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위가 상간녀와 짜고 끔찍한 범죄를 계획했다는 대화를 듣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왜 사위만 멀쩡한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성호님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는 딸이 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위와 상간녀가 나눈 대화의 녹음본을 경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형사들은 녹음을 듣고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사위를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영장이 바로 나오지 않았기에 일단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감옥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진성호 님도 형사들 뒤를 쫓아 사위의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위에게 주먹을 날리려 팔을 들었지만 형사들이 붙잡아 주먹을 날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분노의 침까지 흘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사위는 오히려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진성호님은 사위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나쁜 자식! 뭐가 좋다고 희죽거려? 감히 내 딸을 그렇게 만들어 보험금 타먹으려고 미친 짓을 벌이다니! 이 야만적인 짐승 같은 놈들아! 너희 둘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러자 사위는 억울한 척 대꾸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소영이를 해치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상상입니까?
경찰들이 영장도 없으면서 이렇게 날 데려온 것도 장인어른이 녹음한 음성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서 그러시는 건가요? 어쩌죠? 그거 우리가 그냥 상상하며 떠든 말일 뿐이에요. 게다가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적 효용이 없다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죠. 우리가 잡혀 들어가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가 가상하시네요. 녹음기까지 채우시고 이렇게 수갑까지 채우셨으니 대단하세요. 진성호님은 사위의 비웃음에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자식아! 다 끝난 상황인데 정신 못 차리고 웃어. 하늘이 존재한다면 넌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지금 내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사회에서 마시는 마지막 숨일 거다. 평생 감옥 안에서 썩어가는 냄새나 맡으면서 살게 해줄 거야. 사위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마음대로 욕하세요. 사위는 진성호님을 조롱하며 당당하게 경찰차에 올랐고 그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찰서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사위가 선임한 변호사가 등장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불법 녹취로 얻은 증거는 무용지물이라며 훈방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만으로는 죄를 따지기 어렵다며 법적 조항들을 줄줄이 읊었고 결국 영장이 나오지 않아 형사들은 사위와 상간녀를 몇 시간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성호님은 분통이 터져 왜 그냥 풀어주느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형사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를 달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꼭 구속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을 흘리며 경찰서를 나섰고 중환자실로 돌아가 딸을 지켜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고 진성호님의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 갔습니다. 한참 동안 딸을 멍하니 바라보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이렇게 만든 두 사람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병원과 사위 집 근처를 배회하며 녹음기가 탄로 났으니 눈으로만 증거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도 찾지 못한 증거를 그가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몰래 엿보며 사위를 미행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사위가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뒤에서 그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진성호님의 등을 툭툭 치며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여기서 뭐 하세요? 누굴 미행하는 중이세요? 진성호님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너 이 개자식! 노친네가 고생을 참 많이도 하시네. 미행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하셔야죠. 다 티나게 뭐 하는 겁니까? 사위는 냉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증거 따위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한 일인데 이렇게 따라다니지 말고 오늘 내일 하는 당신 딸이나 보살피세요. 진성호님은 이를 악물며 사위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넌 곱게는 못 죽을 거다! 진성호님은 분노에 휩싸여 주먹을 휘둘렀지만 사위는 젊고 몸이 빨라 그의 주먹을 모두 피했습니다. 사위는 비웃으며 도발했습니다. 이제 주먹질까지 하시려고요?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당할 줄 알았어요? 당신은 몸도 머리도 나한테 상대가 안 돼요. 실컷 떠들어 보시죠. 당신이 한 말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지만 법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진성호님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내가 한 짓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고! 곧 천벌을 받을 거야! 사위는 비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요, 노친네. 형사들도 다 포기했단 말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영장도 못 내잖아요. 헛고생하지 말고 당신 딸한테 가서 빨리 떠나라고 전해주세요. 사위의 막말에 눈이 뒤집힌 진성호님은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진성호님은 사위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허공만 가를 뿐이었습니다. 사위는 낄낄거리며 도망가면서 손을 흔들고 조롱했습니다. 조만간 난 대박 터뜨려서 이 나라 떠날 거야.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성호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이 깨어나지 못하면 자신이 직접 사위를 끝장낼 것이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휴게실에서 졸고 있던 진성호님에게 간호사가 다급히 찾아와 큰일이 났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놀라 급히 딸의 병실로 달려갔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진성호님은 딸과 마주한 뒤 곧장 사위와 상간녀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한 손에 두 사람을 응징할 야구방망이를 들고 사위와 상간녀가 사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울리자 문이 쉽게 열렸고 사위는 그를 보자마자 비웃듯이 농락했습니다. 어라, 노친네 왔네? 흥분한 얼굴 보니까 소영이가 저 세상에 간 모양이네. 그렇지? 파티해야겠네. 꼰대 잘 왔어. 와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내가 살 테니까. 당신한테 받은 돈이 많아서 그 정도는 선심 써줄 수 있어. 넌 쑥과 마늘 좀 처먹어야겠구나. 이 짐승 같은 놈아. 오늘 내가 내 놈에게 복수할 날이 왔다. 내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오늘로써 마지막인 줄 알아라. 진짠가 보네. 소영이가 저승길로 확실히 갔나 봐. 그럼 이제 보험금만 타면 내 완전한 승리야. 자기야, 들었지? 우리 이제 하와이로 뜨자고. 진성호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사위는 피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이어 상간녀에게도 달려들어 방망이를 휘둘렀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위는 핸드폰을 꺼내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조용히 나가면 그냥 넘어가 줄 테니까 몇 대 맞아주는 걸로 끝내자고. 진성호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을 부를 필요는 없어. 어차피 경찰들이 여기로 오고 있으니까. 사위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들이 여길 왜 와? 내 딸이 죽었다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사위는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거라고? 그럼 왜 여기 와서 이 난동을 부리는 건데? 진성호님은 냉정히 대답했습니다. 내 놈이 내 딸을 해치려 했던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지.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내 옆에 있는 년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후로 너희 둘은 다시 만나지 못할 거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많이 해둬라. 사위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사고 난 차도 폐차했고 증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계획했는데 이 노친네가 괜히 발악하는 거구나. 설마 우리 입으로 실토하게 해서 또 몰래 녹음하려는 거야? 진성호님은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내가 순순히 불면 재미가 없지 않겠냐? 너희가 자수라도 해서 감형이라도 받으면 나와 내 딸이 억울하잖아. 사위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가져와도 우린 잡히지 않아. 내 변호사가 한 방에 훈방시켜준 거 봤잖아. 진성호님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길 바랐다. 내가 오늘 너희를 보러 온 건 니들 보는 게 지금이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그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두 사람을 응징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관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와 그를 제지했습니다. 사위는 아파하며 형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형사님들, 저 노친네 좀 빨리 치워주세요. 왜 여기 온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잡아가야 할 사람은 저 노친네입니다. 그러자 형사 중 한 명이 영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유아 씨, 조인영 씨, 당신들을 보험 사기 및 진소영 씨를 해치려 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수갑 차고 따라오시죠. 사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발악했습니다. 뭐야? 이거 놔. 무슨 증거로 날 체포하겠다는 거야? 영장 내준 검사 이름 대봐. 증거 조작한 거지? 증거가 뭔지 당장 말해봐. 진성호님은 사위의 절망적인 외침에 피식 웃으며 형사 대신 대답했습니다. 이 개자식아. 내 딸이 바로 증거다. 그는 딸이 사고에서 회복해 의식을 차렸다는 소식에 사위와 상간녀가 사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은 지난주에 일반 병실로 옮겨져 오늘 눈을 떴으며 이제는 말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고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다 말해줬어. 내 놈이 갑자기 야밤에 여행을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고 차에 타자마자 내가 건넨 바카스를 마시고 잠들었다고 했다. 달아남은 내 딸이 증거자, 증인이고 목격자야. 알아들어? 내 인생도 내 애인도 이제 끝이야. 너희 둘은 절벽 위에 서 있는 셈이라고. 사위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소영이가 깨어났다니 그리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이게 다 무슨 개소리야? 의사가 분명 가망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지? 뭔가 잘못됐어. 진성호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을 하늘이 용서하지 않으려나 보지. 어쨌든 오늘이 사회에서 내가 숨쉬는 마지막 순간이야. 내 미친 보험 설계사 애인까지 함께 이제 둘이 펜팔이라도 하며 플라토닉 사랑을 하겠지. 둘이 영원히 만날 일은 없을 테니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꿈일 거야. 뭔가 잘못됐다고. 진성호님은 사위의 말을 무시하며 형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방망이를 들어 사위의 다리를 갈겼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사위와 보험 설계사 상간녀는 영장 체포를 당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 시각 진성호님은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 일반 병실에서 식사 중인 딸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사위와 상간녀가 체포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딸 괜찮니? 밥은 맛있어? 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오랜만에 밥 먹으니 맛있네요. 그러면서 사과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 바보 같은 딸 때문에 고생이네요. 그 자식이랑 상간녀는 어떻게 됐어요? 진성호님은 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돼지같이 패주고 오는 길이다. 지금 두 놈은 경찰서에 잡혀가서 조사받고 있어. 형사들이 내 증언을 바탕으로 감옥에 보내줄 거야. 딸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 짐승들이 활개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이렇게 잡혀 들어가서 천만다행이에요. 진성호님은 딸을 자랑스러운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깨어나서 잡힌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증거가 없어. 단순 사고로 종결됐을 거라고. 소영아, 고맙다. 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를 두고 어디 가겠어요. 이젠 지긋지긋할 때까지 아빠 곁에 붙어 살 거예요. 진성호님은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아빠 옆에서 지겹도록 살아라. 천년만년 아빠랑 같이 살아보자고. 딸은 몸을 회복했고 한 달 뒤 사위와 상간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모든 피해 사실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며 재판봉을 두드렸고 사위와 상간녀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이 두 짐승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진성호님과 딸은 사위에게 돌려받을 돈과 피해 보상금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딸은 도시 생활이 더 이상 싫다며 고향으로 돌아와 진성호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내와 큰딸이 있는 납골 땅을 찾아가 고맙다고 인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성호님은 이발사로 계속 일했고 딸은 보상받은 돈과 진성호님의 도움으로 작게나마 서점을 차렸습니다. 딸은 과거의 일로 후유증이 있긴 했지만 서점 주인으로 꿋꿋이 살아가며 남자와의 연애는 아직 두렵다며 집과 서점만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지난 지 2년이 된 지금 딸은 건강을 회복했고 더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진성호님은 딸과 함께 생활하며 예전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성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해피엔딩이 마음에 듭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